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만 봐도 동물이 사람과 더 깊이 교감하는 경우도 많고 종을 뛰어넘고 먹이사슬을 뛰어넘어서 약한 동물을 더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동물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동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짓들을 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 연쇄 살인마들도 많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하소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혹시나 주변에 또 이런 사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저는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딱히 취미나 특기도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자 해서 가지게 된 직업이었답니다. 그냥저냥 시간만 까먹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집순이이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남자 좀 사귀어 보라고 소개시켜준 게 남편이었어요. 잘 나가는 젊은 대학 교수라는 말에 혹해서 만났는데 다른 것보다 사람이 참 반듯하고 선했어요. 재미없는 저를 예뻐해주고 저를 보고 계속 웃어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데 왜 이러지 했거든요.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고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나를 왜 만나려고 했냐고 하니까 사람이 꾸미 먹고 수수하면서도 참한 게 보자마자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남자 마마보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보고 저도 어머니 팬이 됐어요.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데려갔는데 정갈하고 아담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손맛도 진짜 좋으시고 식당이 참 깔끔하더라고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손님이 꽤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을 데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며 잘 왔다고 손을 잡아주셨죠. 말을 많이 하진 않으셨지만 연신 웃어주셨고 밥 많이 먹고 가라고 뭘 좋아하는지 일일이 물어주시더라고요. 제 직업이 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런 거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나도 좋다 이런 마음을 그냥 눈빛과 태도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잘한 사람이라면 꼭 결혼해야겠다. 나한테 시어머니가 있다면 꼭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전 늘 살면서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마음을 많이 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색깔 옷을 즐겨 입으시는지, 시어머니 음식 취향이나 태어난 곳 등등 시어머니에 대해서 묻기 바빴어요. 하루는 남편이 토라져서 아니 아영씨는 맨날 우리 엄마한테만 관심 있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 정말 서운해요. 우리 식당 갔다 온 이후로 완전 변했어요. 준규씨, 내가 먼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할래요? 원래 준규 씨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보고 정말 확신을 얻었어요. 시어머니 같은 분께 길러진 아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남편은 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기였거든요. 아,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말 맞는 거죠? 당연하죠. 이리 와요. 남편이 다가오자 저는 옷깃을 끌어당겨서 남편한테 키스를 갈겨버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눈을 바르르 떨다가 이내 스르륵 눈을 감더라고요. 후에 남편이 말하길 이렇게 박력 있고 자기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여자가 이번 생에 또 있을까 싶어서 결혼했대요. 웃기지만 그날의 그 키스에 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시아버지를 못 봤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끊긴 지는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 근데 찾고 싶지도 않아서 가족들이 다들 안 찾았었고, 돌아가시면 어디서든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 그 인간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다들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집이 원래 아버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절대 숨기려던 뜻은 없었어. 알겠어요. 나도 까먹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줘요.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상관없어요. 고마워. 어떻게 내가 이런 신부를 얻었을까? 내가 진짜 복이 많다. 그치? 당신 어머니 덕인 줄 알아요. 나도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가족을 얻게 될 줄이야.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서로를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고 정말 덕이 있으신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서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 나면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운동도 가고 산책도 가는 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하거나 저거 맛있겠다 했던 것들도 다 사주시거나 챙겨주셨어요. 아,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잊었네요. 남편 밑에는 2명의 남동생들이 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공부하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분야는 달라도 다 한 가지씩 집착적으로 파서 다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건축과 교수고 둘째 성규 도련님은 전기과, 막내 민규 도련님은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있었어요. 대체 아들 셋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신 건지 비법을 알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놀러도 가고 외식도 여행도 자주 가고 하니까 도련님들이 계속 질투를 하더니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며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성규 도련님은 같은 대학 교수를 데려오고 민규 도련님은 엘리트 은행원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둘 다 데려오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서들도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분과 가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 셋 다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게 정말 웃겼어요. 삼형제들은 성격이 사실 다 침착하고 조용한 편인데요. 우리 며느리들이 잘 웃고 목소리들도 크고 잘 먹고 그래서 다들 한 집에 모이면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좋았어요. 둘째 동서도 어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셋째 동서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푹 빠져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셋째 동서가 일찍 엄마를 여의고 좀 외롭게 자랐었는데 술 마시고 꼭 라면을 끓여 먹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안 난다고 라면 먹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술 먹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라면 먹고 싶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된다고 하시면서 라면을 주셨나 봐요. 그날부터 고부가 아니라 그냥 모녀가 됐어요. 그리고 라면 맛이 딱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주 가서 어머니 식당도 도와드리고 자주 주물러도 드리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어도 오순도순 참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그 인간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일요일 낮에 다 같이 어머니 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가족끼리 거실에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고 쉬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다들 오는데 농담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다들 남편? 이러고 있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인간, 옛날 이야기처럼 한때 존재했었다고 전해 들은 어머니의 남편.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고야 만 거였어요. 언젠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들었어요.
꽃밭에 있던 시어머니를 진창에서 뒹굴게 했던 그 악명 높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신혼여행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시절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얼굴도 예쁘셨대요. 그림을 잘 그리셔서 미대에 다니시고 유학도 가려고 마음먹을 만큼 부자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충격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대요. 다니던 대학교도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고 가세가 확 기울었는데 주변 친척들이랑 어머니가 빨리 시집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며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셨대요. 처음 만난 남편은 얼굴도 반반하고 꽤 친절하게 잘 대해줬대요. 집안이 망했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형편이면 나중에 친정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취미로라도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대요. 결혼하고 딱 한 달, 그 기간 동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는 임신했다는 소리에 내뱉는 소리가 왜 벌써 애를 베고 지랄이야? 였다네요. 시아버지는 집안만 믿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아무 기술도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이니까 묻은 재물이 늘 풍족했고 나중에 회사나 경영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고 뭐라고 해도 천성이 그랬는지 고쳐지지 않았대요. 원래 막내 아들이라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오냐오냐 키웠는데 그 위에 형이 사고로 죽게 되면서 갑자기 집안에 장남이 된 거죠.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도 안 되고 더군다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있나요? 철이라도 들라고 어른들이 결혼시켰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심조심 연기하더니 나중에 결국 본색을 드러냈대요. 하여간 임신했다는 소리에 그날로 집 밖에 나가 자고 오기를 밥 먹듯 하고 이 집 저 집 술집을 드나들면서 돈 퍼나르기 십상에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도박에도 손을 대셨대요. 그나마 여자들 만나서 돈 퍼주게 하실 땐 괜찮았는데 도박을 하고 나서는 아 정말 죽겠구나 큰일 났다 싶으셨대요. 아이 태어날 때도 시어머니 혼자 낳으셨다고 해요. 집만 덩그러니 있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남편이 다 들고 나가 팔아치우는 통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혼자 조금씩 소일거리 하면서 돈을 모으면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데다가 숨겨놓고 가슴 졸이곤 하셨대요. 물론 시어머니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운 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둘이 같이 울었어요. 눈물 닦아주고 울고 반복했네요. 만삭이 됐을 때 몇 달 만에 집에 찾아와서는 쓱 한번 보더니 돈 될 만한 거 찾아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친척들이 삼형제 돌 때마다 돈 모아서 금반지를 선물해 줬었는데 받았던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었대요. 애를 셋이나 만들었지만 애들 이름 한번 지어준 적이 없었다네요. 임신해서 울다가 맨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셨대요.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만큼은 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이랑 꼭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어서 삼형제 이름에 다 별규자가 붙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대요. 계속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팔아대는 통에 당장 생활비도 없을 지경이라 남편이 잘 모르는 얼마 남지 않는 전답이랑 시골집 문서가 있었대요. 빠르게 팔아서 삼형제 데리고 이사를 가셨대요. 어차피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이니까요. 애는 셋이나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셨대요. 원래 살던 집에서 가장 반대 방향인 지역으로 무작정 가서 여인숙의 방을 하나 잡고 당시 5살이었던 남편한테 둘째 동생 좀 보라고 하고 막내는 없고 일을 구하러 다니셨대요. 아직 막내가 젖을 먹을 때라 떼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셨다는데 봄이었지만 아직 추운 날씨에 애를 꽁꽁 둘러매고 일을 구하러 다니셨다네요. 한 3시간쯤 낯선 그 동네를 빙빙 돌다가 마침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구하는 걸 보시고 식당에 들어가셨대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순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된장찌개에 정식을 하나 시키셨대요. 밥이라도 좀 먹어야 아기 젖이라도 먹이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셨대요. 식당을 살펴보니 크기도 크고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작은 창고 같은 방이 하나 보이셨대요.
혹시 여기 주방 일할 아줌마 구하시지 않느냐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그 식당 안에 딸린 방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그 부부도 정말 난감하셨나 봐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안 그래도 주방 아줌마를 구하긴 했는데 나이도 그리 있어 보이지 않는 몸 한 푼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애가 3명이나 있다고 하고 식당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사정 설명하고 애들 얼굴 보여주니 마음이 너무 쓰여서 같이 방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수리도 해주셨대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했지만 식당 주인 부부도 인자한 분들이셔서 돌아가면서 애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 일하는 중간에 애들 밥도 먹일 수 있어서 그 상황에 그만한 곳이 없으셨다고 해요. 거기서 남편이 13살이 될 때까지 자랐대요. 조금 지나니까 아들이 다들 무럭무럭 커서 따로 방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손님도 많이 오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인 부부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부부 아들이 미국에 취업을 해서 정착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싼값에 시어머니께 식당을 양도해서 그렇게 그 식당 주인이 되셨대요. 거기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새 아들 대학의 교수까지 만드신 거죠. 가게 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참 운이 좋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셔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요? 젊은 여자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남자의 셋을 키우기란 정말 눈물 나는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이 아들 셋은 엄마를 전혀 속썩이지 않고 다행히 너무 잘 자라줘서 시어머니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대요. 늘 고마워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 자기도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엄마가 있어서 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내가 좋아해줘서 처음엔 정말 감동이었대요. 자기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하는 말에 더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 셋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 후에 엄마 노후를 위해 매달 적금을 부었대요. 엄마한테 효도하려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엄마 얘기하고 고민하고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웃겼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엄마와 같이 그 고생을 묵묵히 해왔을 이 장남을 보니까 너무 대견했어요. 또 시아버지를 닮지 않은 삼형제가 정말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집에 웬 시아버지라는 불청객이라뇨.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혼자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에 당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궁금해서 가끔 소식을 알아보셨다는데 맨날 들리는 소리가 도박으로 살던 집을 날렸다. 같이 살던 여자들도 맨날 도망간다. 이런 말들이라서 형편이 나아졌지만 절대 사는 곳을 알리지 않으셨다는데 왜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 팔아서 도망간 거 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널 가만히 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지. 도둑질 행간 걸 용서해서 그런 건 아니야. 바람이 나서 나갔는지 몰라도 내 새끼들 키우느라 고생 많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그 돈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왔네. 내가 손가락 운동 좀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애란이 데리고 다닐 가방도 하나 사줘야 하고 말이야.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애란이랑 같이 살 집 한 채 구해주고 달달이 150만 원씩 생활비 보내줘. 그러면 내 아무 말 없이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강남에 있는 집으로다가 말이야. 그리고 집 구해주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다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막내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 같은데 나가주세요. 뭐? 아버지가 없어? 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디서 애비 없이 자란 티를 내고 있어? 저도 아버지 없이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지. 20,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런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다뇨. 어머니가 저희 임신하셨을 때도 본체만체 하셨다더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네요. 이 집에서 썩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할 겁니다. 아니 오빠,
지금 오빠 아들들 나보고 저런 여자라고 한 거야? 아무리 오빠 없이 자랄게로서니 너무 버릇없다. 지금부터라도 오빠가 같이 살면서 예의 좀 가르쳐야겠어.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아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뒤에서 듣고만 있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집 첫째 며느리입니다. 법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집안을 살피지도 않다가 갑자기 집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택농성하시면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답 팔아서 오신 걸로 아는데 그 정도 금액은 삼형제 양육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어머니가 임신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께 한 행동들과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출하신 것도 법적으로 정상 참작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한 적 없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낸 적 없으신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 하나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3억이 든대요. 3명이니까 9억이네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전액 부담하셨으니까 반이라도 내셔야죠. 거기다가 임신한 어머니 방치, 생활비 일체 주지 않았고 잦은 외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들고 가셨다는 그 땅, 그 지역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던데요. 지금도 가치로 환산해봐도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교류도 없었고 양육도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없는 걸로 인정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양육비부터 지불하셔야 될 텐데 그것부터 주고 얘기하시죠. 어머니가 가져가신 전답 시골집 빼고 양육비 4억부터 주시면 달라고 하셨던 집도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바로 경찰에 전화할 겁니다. 전답하라 도망간 년한테 돈 받으러 왔는데 4억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네. 난 내 집 주기 전까진 절대 못 간다. 얘들아,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랜만에 봤는데 언성만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당신도 애들 자란 모습 처음 보겠네요. 얘가 큰애고 얘가 둘째, 셋째예요. 당신 없지만 나 정말 고생하면서 애새 번듯하게 다 교수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니까 다들 인사 올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우리 며느리들이에요. 다들 똑똑하고 참 예뻐요. 내가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 며느리 복은 있어서 이렇게 삽니다. 당신이 달라는 건 한 푼도 못 줍니다. 내가 어렵게 일군 살림이고 그때 우리 친정에서 해준 애들 돌반지, 내 폐물들 당신이 다 가져가서 다 팔아버렸던 건 기억 안 나나요? 그게 내가 팔아서 왔던 전답, 시골집보다 더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난 10원도 줄 수 없어요. 오늘 이후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저녁 시간이니 저녁이나 먹고 가시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다들 어머니를 말렸지만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이상한 여자까지 한 명 데려온 남편한테 손수 밥을 지어주시다니 대체 어떤 마음이신 걸까요? 전 너무 놀라서 살아있는 보살님, 천사 뭐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내 동서는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요. 저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네? 굳이 저런 사람들 밥까지 차려 먹일 필요 있어요? 그냥 내쫓아버려요 엄마. 오랜만에 모였으니 밥 한 끼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같이 왔지만 뭐 어쩌겠니. 원래 저런 위인인데. 혼자 오기 도저히 면이 안 서서 저야저랑 왔을 수도 있어. 예전엔 풍채도 있고 키도 컸었는데 지금 보니 못 먹고 살았는지 얼굴 꼴이 말이 아니더라.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싶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시 울컥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 제 오산이었어요. 밥이 맛이 없다며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한술 더 떴어요. 아니 반찬이 다 풀떼기에 생선 쪼가리밖에 없어 이거. 식당 한다더니 솜씨가 이것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입맛만 버렸네. 오빠 우리 고기 좀 먹자. 야 똑똑하신 첫째 며느리 가서 고기 좀 내와라. 우리 애란이가 고기 먹고 싶다잖냐? 빨리! 그렇게 원하시면 드세요 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그냥 상 위에 올렸어요. 막내 동서는 그걸 보고 장난꾸러기처럼 막 웃더라고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또 고기를 볶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고기 달라고 난리고 우린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난리였어요.
밥 먹으면 가라고 했지만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이 온 사람들이라 밥을 먹어도 딩가딩가 거리며 도저히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 진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 혼자 저 진상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며느리 셋이서 일기투합해서 시어머니 댁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출근하시고 나면 빈집에서 둘이서 자기네들 새생인 것처럼 아주 집을 더럽히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혼자 계실 어머니 때문에 걱정돼서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보진 않았지만 지금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또 어머니 방이랑 저희들이 쓰는 방에도 도어락을 설치했고요. 어디서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뭐야? 방에다가 왜 저런 걸 다는 건데, 왜? 집만 해결해주면 가겠다니까 왜 사람을 이딴 취급하는 거야? 누가 뭐 훔쳐가겠대? 훔쳐가고도 남을 것처럼 보여서요. 저희 집에 저희가 안전장치 다는데 왜 그렇게 노발대발하세요? 뜻대로 안 돼서 열받은 사람처럼.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건데? 집 해주고 생활비 주면 곱게 가겠다고 하잖아. 너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작은 시어머니야, 알아? 아,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시나 본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라도 된 줄 아시나 봐요. 그 시대에도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첩년이라고. 너 나 무시하지 마. 첩도 아니고 첩년이라고? 너 두고 봐라. 오빠! 오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아버지가 또 객기를 부리신다고 저한테 달려드시더라고요. 제 뺨을 때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살짝 피했더니 더 열받아서 더 힘을 세게 실으시더라고요. 이거 살짝 맞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연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제가 요령 있게 맞고 쓰러졌는데 마침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저는 CCTV에 찍혀 있을 거니까 분리할 때 써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맞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완전 화가 나신 거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이 뭔데 얘를 때려? 나도 귀에서 꾸중 한번 안 한 내 며느리한테 당신이 뭔데 이 짓거리야? 어딜 손을 대? 당장 나가.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놀란 건 저였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음이었고 엄청난 괴력으로 그 두 사람 짐가방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떠밀며 내쫓아 버리셨거든요. 어머니는 씩씩거리시다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며 연신 제 얼굴을 잡고 미안하시다고 우시더라고요. 요령있게 살짝 맞았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수십 년을 참고 산 마음이 한 번에 터지셨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 가족들이 다들 왔었는데 집안 꼴이랑 저희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엄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게? 여보,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나 맛있는 거 사줘. 어머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자. 고기 먹을래? 해물로 먹을래? 다요, 어머니. 다 나오는 대로 가요. 식구들이 궁금한 눈치였지만 저랑 어머니는 그냥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안 숨겨지잖아요. 눈은 퉁퉁 부었지 목소리들은 또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들이 나고 있으니까요. 식사 내내 궁금해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답답해하면서 가슴도 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쨌든 어머니가 전답을 훔쳐서 나오셨고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가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죠. 팔았던 전답이 제가 말했던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다 합해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어머니는 이마저도 미안해 하셨고요. 당신이 변변치 못해서 다들 이런 군이나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진상들은 또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 더 독하게 마음먹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우선 둘이 있으라고 하고 집안에 있는 어머니 귀한 물건들은 챙기시라고 하고 제 결혼 반지랑 가지고 있던 골드바 하나를 어머니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어요. 남편이 알고 많이 놀랐는데 대화를 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천성이 부지런하셔서 식당에서 마치고 오셔서 늘 저희한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따로 장도 봐와주시고 집안 청소도 살펴주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집안 살피는 게 부족할 때가 많았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어머니랑 딸같이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드릴 꽃바구니를 샀어요. 오래 두고 보시라고 화분 대신 바구니를 샀죠.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들들만 있어서 이런 걸 몇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꽃이 꼭 너처럼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잠시나마 혼자 사시게 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면 저는 10명도 더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진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꼭 안아줬어요. 늘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합가는 불편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 둘째, 셋째 동서들에게 얘기했는데 둘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저랑 어머니 사이가 질투났었는데 큰 집 합가만 하는 건 안 된다고 자기들도 같이 살겠대요. 동서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하여튼 이 진상들은 작당 모의를 해서 다시 쳐들어왔는데 있는 가족들은 다 나가버리고 자기 둘만 있으니까 황당했겠죠.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집에 와서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집이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겠죠.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집 안에 있으면 냄새 난다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랬나 봐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벨을 울고 찾아갔다가 집 상태를 보고 놀라고 안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분여회장님이 극대노를 하셨어요. 아파트 분여회장님 기가 정말 세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셔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언니 동생 하셨었는데요. 시어머니 얘기 듣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대요. 벨 누르고 찾아가셔서 어디 상간녀 주제에 집주인인 척하고 들어앉아서 우리 아파트 급을 떨어뜨리느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혼자 안 가시고 아파트 아줌마들을 데리고 우르르 가셔서 완전 혼쭐을 내시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던 거죠. 그들은 정신이 탈탈 털려가지고 숨소리도 안 내고 집 안에 있었대요. 그 이후로 3일을 더 가서 행패를 부려주셨대요. 그 여자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빨리 해결하고 연락 달라고 하며 먼저 짐 들고 나가버렸대요. 그래도 그 여자가 있어서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나가버리니까 시아버지 혼자 어떡하겠어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는 시어머니 가게 앞으로 찾아왔어요. 가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밥 시키고 많이 먹었으면서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못 본 척 하셨대요. 가게 단골들도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맛있는 집인데 웬 아저씨가 밥이 맛이 없다고 하며 돈도 안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열받으셔서 대신 신고를 해주셨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셨던 시아버지는 완전 놀라신 거죠. 무전 취식에 기물파손에 시어머니 보고 도둑년이라고 욕까지 하셔서 명예훼손에 뭐 난리가 난 거였어요. 돈 없다고 절대 못 물러주신다고 버티시다가 그럼 합의 안 하시고 감옥 가신다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셨었는데 30년 넘게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가족이 맞느냐면서 시어머니가 배상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속으로 완전 고소했어요. 결국 우기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절대 못 물러준다고 합의 없다고 해서 결국 구류가 되셨어요. 한 달 좀 못 돼서 그 상간녀도 잡혀왔더라고요. 제가 쳐놓은 덫에 걸렸거든요. 세상에 결국 제 결혼 반지랑 골드바를 챙겨서 시아버지도 모르게 먼저 나른 거였어요. 머리가 나쁜 건진 몰라도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가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걸린 거였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돈 모아서 사면 그만인 반지인데 더 중요한 데 쓰자 생각했어요.
또 합의 없으므로 그분은 아예 절도죄가 성립되어 징역 3년을 받으셨어요. 저것들이 꾸민 거다. 나를 잡아가려고 일부러 내 가방에 몰래 넣어둔 거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제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네 어쨌네. 그러다가 법정 기만죄까지 포함돼서 형이 좀 더 길어졌어요. 부디 반성하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반지 그거 팔자고 하면서 더 예쁜 디자인으로 새로 사줬어요. 그리고 돌아온 결혼 반지를 팔고 어머니 예쁜 반지를 하나 해드릴까 싶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그 망할 시아버지가 다 팔아버려서 평생 안 하고 사셨는데 저희가 하나 모셔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반지 모신다니까 둘째가 목걸이, 셋째는 팔찌 모셔드리겠다고 하며 아예 세트로 다 돈 모아서 샀어요.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선물로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하시고 가지고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뵈니까 곱게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머니께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 다 공주님, 왕장님들 오셨냐면서 내가 그 아름답다는 이 나라의 왕비마마랍니다. 이러며 목걸이랑 팔찌, 반지를 자랑하시는데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장난치고 웃으시는 거 진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둘째 동서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같이 돈 모아서 다른 보석 세트를 사드릴 테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원래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툰 사람이에요. 엄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뭘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잘 보이지 않고 컸는데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늘 같은 표정, 같은 얼굴로 다녔어요. 둘째 서방님은 그걸 보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대요. 아파도 무표정, 좋아도 무표정, 뭐 그랬다나 봐요. 근데 도련님이 계속 옆에 붙어서 예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웃는 얼굴 되게 예쁠 것 같다고 하고 지나가는 말로 계속 그렇게 플러팅을 했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에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표정이 밝아지고 나서 강의할 때도 재밌어지고 학생들한테도 조금씩 원래 좋아했던 유머나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나가듯이 농담하니까 학생들이 더 웃겨서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같이 아재 개그 하나씩 1시간마다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태도도 정말 좋아졌대요. 둘째 동서는 서방님한테 저한테 왜 계속 그런 말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덕분에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밝아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했대요. 서방님은 그럼 저한테 밥 사주세요 그랬는데 피할 줄 알았던 동서가 10번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사귀게 됐대요. 알고 보니까 은근 애교도 많고 사랑둥이였는데 그걸 알아봐준 것도 서방님이 유일해서 그게 정말 좋았대요. 그렇게 만나다가 결혼에 꼴이냈다는데 아직도 둘이서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덤덤할 줄만 알았던 동서가 어머니께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하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아가 하시는데 질투할 줄 알았던 셋째 동서가 옆에서 보고 한참을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이런 집안에 들어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기분 좋은 날이라서 외식하고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에서 웃으면서 대화 삼매경에 빠졌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뭔가 찝찝하고 불안했는데 구류되었던 시아버지가 풀려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저번보다 더 젊고 독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우 진짜 능력도 좋으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체 왜 저런 젊은 여자들이 시아버지 옆에 붙어 저러는지 참... 다 돈 때문이겠죠. 또 밥을 내놓으라고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됐어요. 그래, 나 콩밥 먹이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다 이거냐? 아이고, 저 목걸이랑 귀걸이는 또 뭐야? 돼지 목에 진주 건다고 뭐 달라지냐? 내 돈 갖고 날라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면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지. 빨리 돈 갖고 오라고. 돈 갖고 오기 전에는 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다녀서 돈을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면 돈 마련해 두겠습니다. 단 5천만 원 이상은 힘듭니다. 그딴 가격은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받아주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5천? 누구를 병신으로 하나? 5천 가지고 먹고 떨어지라는 건데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싫으시면 5천도 못 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에 있거나 말거나 저희는 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린 다들 가자고요. 은행원이라고? 그래, 솜씨 한번 보자. 5천이라고? 새애비한테 빳빳한 새 돈으로 내일 저녁 7시까지 준비해와라. 그때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어머니를 모시고 우선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또 한숨만 푹푹 쉬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일 텐데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제발 어떻게든 무사히 저 사람들과 얽히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다음날 저녁에 동서가 캐리어에 돈을 넣어서 왔더라고요. 빳빳한 새 돈이긴 한데 이상하게 5만원권이 아니라 만원권이어서 캐리어가 꽤 무거웠어요. 5만원권으로 신권이 모자라서 만원권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돈을 보더니 둘 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서 빨리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달라고 하니 고민하다가 사인하고 시아버지는 신나게 나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게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동서 혼자 비정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씩 하고 웃더라고요. 돈 안 잃어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좀 기다려보면 알 거라고 해서 우리는 궁금해하다가 말았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시아버지는 크게 다쳤고 여자 혼자 캐리어를 들고 도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를 도와서 돈을 뜯어낸 그 여자는 무겁게 돈을 옮기다가 돈이 더 욕심이 났다고 해요. 지하철 계단에서 시아버지를 밀어버리고 혼자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 군데 골절을 입으셨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당뇨도 심하셔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맛이 이상하다고 하던 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였나 봅니다. 이상하게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다니신 건지. 아휴, 정말. 막내 동서는 캐리어도 금방 찾고 돈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돈에 일련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어서 어디로 돈을 송금하거나 하면 그 추적도 가능하게 만들어 둔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일부러 옮기기 힘들라고 만원권으로 싸그리 뽑은 거라고 해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캐리어에도 추적 장치가 있어서 그 여자는 얼마 안 돼서 경찰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없는 영감탱이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요. 자기는 일해주고 자기 몫을 챙긴 것뿐이라고 하면서 장애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CCTV에 자기가 밀어 떨어뜨리는 게 다 나왔는데 발뺌하다가 형량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동서 덕분에 그 여자도 빨리 잡았지만 다친 시아버지는 충격이 컸는지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자기 신세를 서글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도 부러지셔서 몇 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 혼자 찾아가 보겠다고 하셔서 말리질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래, 다친 데는 많이 아프죠. 큰 돈 가지고 크게 한탕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많이 속상했겠어요. 가족들한테 돈 뜯어가면 좀 행복하게 살지.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걷지도 못하고 속도 참 쓰리겠소. 차라리 돈 받겠다고 혼자라도 왔으면 가족으로 받아주기라도 했을 텐데. 내 잘생긴 아들들 보니까 어떻든가요? 당신이 낳아놓기만 하고 간 아들들을 내가 참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부럽지 않던가요? 셋 다 대학 교수에 며느리들까지 다 참하고 예쁜 애들이에요. 단 한 명도 착하고 예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심지어 새 집안 다 모여서 같이 살자고 나한테 얘기합디다. 내 노후 자금 마련해준다고 자기들끼리 적금까지 모으고 있어요. 당신은 참 내가 부럽겠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전답이랑 시골집 돈 가져갔으니 지금 다친 치료비랑 요양원 돈을 다 대드리다. 하지만 당신 죽기 전까지 가족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거요. 당신이 그때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아들들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자존심 한번 부리고 배짱 부린 덕분에 우리 아들들 마음에 상처낸 거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요.
평생 가족 없이 아픈 몸으로 반성하면서 외롭게 생 마감하시오. 그럼. 시아버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신 이후 한참을 우셨다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 조금씩 모아서 시아버지 요양원에 모셨어요. 병원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내겠다고 계속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오랜만에 집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웃고 게임도 하고 어머니도 한참을 웃으시고 좋아하셨죠. 비록 어머니 속이 정말 어떤지 저희는 그 깊은 마음을 10분의 1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원래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일하면서 사는 게 좋기도 하고 오래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컸어요. 이젠 눈 감고도 일하겠다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계속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애도 낳고 더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밤에 한껏 치장을 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밤에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어디 가? 근데 오늘 너무 이쁘다. 여보, 나 당신 닮은 아들 낳고 싶어. 어머니 닮은 딸도 좋아. 우리 애기 낳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애 낳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아이 낳는 게 무섭다고 해서 서로 오케이 한 거였잖아. 나 생각이 바뀌었어, 여보.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도 컸지만 이제 어머니처럼 당신 같은 아들 낳아서 잘 크는 거 보는 행복감도 알면서 살고 싶어.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애기 낳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당신 진심이야? 애 낳아서 엄마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는 게? 엄마 할머니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 맞아. 어머니 속이 속이실까 싶기도 하고 우리한테 티 안 내시는데 혼자 외로우실까 걱정도 되고 해서 애 가지겠다고 어머니 계셔야 한다고 우겨서 합격해버릴까 싶어서. 자기야, 정말 내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나왔지? 나는 정말 아이 생각 없었는데 당신 보니까 막 갑자기 우리 애 한 10명은 낳고 싶다. 이리 와. 그래. 부끄러운데 나 오늘 배란일이거든. 우리 꼭 성공하자, 여보. 그날은 정말 후회 없는 밤을 보냈어요.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셨는지 그날 정말 성공을 해버렸답니다. 초음파 사진을 선물 상자에 넣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또 무슨 선물일까 하시다가 사진을 보시고 놀란 듯 저랑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둘째랑 막내 동서도 뭐예요 어머니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박스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임신한 거지? 근데 내 눈이 침침한가? 왜 2개로 보이냐? 응?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어머니, 손주들 이름 지어주세요. 손주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거 그럼 쌍둥이야?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나 좀 대단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박. 여보도 분발 좀 해요. 나도 저렇게 한 방에 여럿 낳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먼저 가지면 이 집안 질서가 무너질까봐 지금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요. 이제 둘째 형님 차례예요. 저 진짜 입술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해볼게.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얼른.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요. 막내 동서는 갑자기 새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막내 서방님을 보는데 막내 서방님이 오늘부터 헬스 끊고 운동하겠다고 해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진지하게 합가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같이 합가할 계획을 짜는 걸 보더니 둘째 동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합가 같이 하자고요. 그러니까 막내 동서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했어요. 사실 적당한 집이 하나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집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친척 어른들이 물려주신 집이라고 했었는데 오래된 주택집인데 희한한 게 4층 집이었어요. 거의 연립주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사하고 수리하면 사실 내 가족이 다 모여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다들 같이 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긴가민가 하다가 가족 회의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이 좀 걸릴 텐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지금 사는 데서 출근하는 데까지 30분 걸리는데 40분 되는 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 정도 거리면 괜찮다고 해서 급하게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건축가 교수인 남편이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식당을 처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집 지으면 애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식당 그만하고 우리 자체 식당 운영하면 된다고 하시며 내 새끼들 키우고 먹이는데 온 힘을 다 쓰고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듣기만 하는데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어머니 돈도 모아 멋진 집을 지었어요. 배산 임수에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다가요. 사람들은 무슨 별장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가족들이 우르르 같이 사는 거에 참 보기 좋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참 부럽다고들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원도 같이 꾸미고 육아도 같이 했어요. 나중에 동서들이 저보다 우리 애들을 더 잘 보더라고요. 동서들도 사이좋게 임신해서 아마 이 집에는 예쁜 애기들이 더 많이 뛰어놀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요양원에 있는 시아버지 얘기를 전해 듣는데 부쩍 외로워하고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치료도 잘해주고 요양원 사람들이 잘 돌봐주려고 하는데 자꾸 우시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처럼 평생 했던 짓 후회하면서 생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게 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하는 마지막 몫이라고 하시네요. 후회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많이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하루를 다 좀먹어 버리잖아요.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날 아껴주고 항상 챙겨주는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 시아버지처럼 상처 주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주고 지켜봐 주세요. 다들 그 사람들을 잃고 후회하는 삶보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빛나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20대에 겪으셨던 일을 사연으로 적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흥미진진한 내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대학을 삼수 끝에 들어갔어요. 혹시 서울대 가려고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의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엄청 잘 사는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탄탄한 직장인 공기업에 재직해오신 아빠, 그 동네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운영되어 온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셨던 엄마 덕분에 자식들이 어렵지 않게 자라났죠. 저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참고로 언니는 재수 없이 현역으로 고려대에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으로 직행한 소위 이상적인 코스의 정석을 밟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얼굴은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눈이 있으니까 판별이 되죠. 그런데 얼굴은 제가 좀 더 낫지만 그 외의 모든 요소들은 언니가 저보다 월등합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유전자를 언니가 좋은 걸로 많이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언니 때문에 속이 애끓었던 적이 많았어요. 열등감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질투였겠죠.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기본 머리도 좋았으며 성격까지 시원시원했는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점은 바로 친구가 주변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언니의 생일날이면 그 친구들이 항상 왁자지껄하게 챙겨줬고요. 겉으로만 봐선 공부하느라 친구들과 노는 건 뒷전일 것 같은데 의외로 언니가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공부와 취업 준비에 파묻혀 있기보다는 그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청춘의 짜릿함을 다 맛봤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입니다. 고민 상담을 주고받는 친구도 많아 보였고 딱 얼굴만 봐도 성실하고 사람이 진실되어 보이는 남자친구들도 잘 사귀었어요.
제가 이런 점을 왜 부러워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에게는 절대 없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여러 개 있다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인복이 정말이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라면 아직 30대에 불과한 제가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게 어쩌면 우습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화들을 보신다면 제가 왜 인복에 연연하는지 저를 조금은 이해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 겪었던 경험을 먼저 공유하고 싶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삼수를 한 끝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그 수준의 대학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의대였습니다. 기나긴 혼자와의 싸움을 끝마친 저는 부푼 꿈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속이 울렁거릴 만큼 방대한 양의 공부였어요. 기껏 고등학교 졸업 후에 3년을 써가면서 공부를 해가며 대학에 왔더니 더 심각한 공부의 길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을 줄이야.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봐요. 끝도 없는 공부 때문에 정신을 다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공부량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막상 대학에 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 근데 이 생활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한다고? 게다가 졸업해도 끝이 아니라 계속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인턴 생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하고. 엄마, 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 너무 긴 마라톤이야. 미니야, 너 벌써부터 이렇게 나약해 빠진 소리 할 거야? 너 이러면 정말 엄만 속상해. 너한테서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지금까지 너 뒷바라지 해준 줄 아니? 왜 화를 내? 난 힘들다도 투정도 못 부려? 그리고 나 삼수하는 동안 엄마가 무슨 뒷바라지를 하면서 신경을 써줬다 그래. 삼수하는 동안 썼던 돈, 그 생활비, 학원비, 그것들 다 지원해줬으면 뒷바라지 해준 거지. 그럼 뒷바라지 안 해준 거니? 남들 같으면 재수까지는 해도 삼수는 못해, 돈이 부담돼서. 미니야, 너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해서 삼수했고 앞으로도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도 의사 될 때까지 용돈만 받아서 쓰면 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거려? 너 그렇게 해서 의사 되겠어? 대학 졸업이나 하겠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러워지려고 그런다. 내가 언제 의사하고 싶다고 그랬어? 원래 언니한테 의사 되라고 그랬다가 언니가 그 말 안 듣고 그냥 다른 길 가는 바람에 목표물이 나로 변경된 것뿐이었잖아. 너희 언니는 의사가 안 돼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니까 그랬던 거고 넌 다르잖아. 미니 네가 머리가 약삭 빠르기를 특별한 재주가 있기를 그냥 엄마 아빠 말대로 의대 가는 게 팔자 펴는 길인 것을. 정말이야? 그것 말곤 이유가 없어? 친척들 중에서 의사가 있는 게 늘 질투나고 신경 쓰였던 거 아니고?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친척들인데 내가 의대 가자마자 엄마가 먼저 연락 돌렸잖아. 나 다 알아. 넌 정말 예민하기도 하다. 아이 왜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고 그러냐? 아유 참나. 아무튼 너 한 번만 더 힘들다더니 어쩌니 그러기만 해봐. 네가 막노동 현장을 한번 뛰어봐야 공부하는 게 안 힘들다고 하지. 하여간에 배부른 소리만 할 줄 알아. 저는 의대로 진학한 후에 무척 힘들었어요. 원래 제가 의대를 목표로 삼았던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그랬을 뿐이었어요. 저에게는 달리 꿈이나 다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대라는 간판이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무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해놔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공부에도 의욕이 없어졌죠. 흰 가운 입고 환자들을 만나며 치료에 전념하는 멋진 의사. 저에게는 전혀 장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껏 온 의대를 자퇴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어요. 오기 힘들다는 의대를 자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적성에 안 맞았든 공부량이 많아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판단을 내렸든 무슨 이유에서건 의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된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강렬한 유혹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의대를 저의 멋대로 때려칠 배짱 따윈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적해 있던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삼수를 하던 시간에도 가끔씩 연락을 했던 친구였고 말할 것도 없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거의 단짝이었어요. 제가 의대를 입학한 후에는 그 이전보다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더니 지난주에 힘들다고 했잖아. 이번 주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그 관심에 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었어요. 저에게 친한 친구는 몇 명 있었지만 이 친구에 비할 바는 못됐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족 얘기나 대학생활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털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남자 소개를 받아보려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대학 오고 나서 연애를 한 번 할 뻔도 했었는데 흐지부지 돼서 그 후로는 괜히 겁난다. 가뜩이나 공부 때문에 힘든데 연애까지 하면 감당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미니야, 사실은 내가 말이지 엄청 괜찮은 오빠를 알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최고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오빠를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남자 만나보라고 말했던 거야. 넌 어때? 네가 생각만 있다면 난 너를 이 오빠랑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솔직히 누굴 만나기엔 부담스러운 타이밍이긴 한데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싶기는 하다. 그래, 한번 만나보기나 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너랑 꼭 붙여주고 싶어. 설레발 떨어서 민망하긴 한데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그 친구가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는 그 괜찮은 사람이라는 오빠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며칠 그 오빠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말에 시간을 잡고 만나게 됐어요. 드디어 만나는 약속이 잡힌 것을 안 그 친구는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면서 커플 탄생을 축하한다고 상화였죠. 자기가 장담하건대 제가 그 오빠를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래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솔직히 더 기대가 되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간 사진으로만 얼굴을 봤었고 메시지로만 연락을 했었던지라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실물 인상은 평범했고 대화도 그럭저럭 잘 이어졌네요. 그런데 문득 제 눈길이 그 사람의 손에 닿고 말았습니다. 제가 크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왼손이 뭔가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니까 왼손에 새끼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 끝마디가 없었어요. 5손가락 중에서 그 끝 2손가락이 유독 짧아서 제 시선을 잡아챘던 것이었죠. 이걸 말로 꺼내서 물어보려니까 왜 이렇게 망설여지지? 그냥 일단은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애써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카페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좀 이상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민망하단 표정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아주 살짝 절게 되었다고 말이죠.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셨을 것 같나요?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유연하게 대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고 식사값을 제가 계산하고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들어가 보겠다는 인사를 남긴 채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왼손가락, 왼다리가 그렇게 된 거 보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겠죠? 안타까운 일인 건 맞는데 적어도 소개팅 상대인 저한테는 그 사실을 만나기 전에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자리에 나갔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당연히 소개를 주선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랬다가 저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어처구니가 없는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왜 그 오빠에게 장애가 있는 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데 그 친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너 진짜 생각하는 거 별로다. 유민이, 너는 사람의 장애 유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잘못 알았었네? 정말 실망이야. 뭐라고? 네가 왜 나한테 실망을 해? 내가 언제 장애인 욕을 했어? 그런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너도 그 오빠도 둘 다 아무 말도 안 한 걸 보면 둘이서 작정하고 나한테 이런 거잖아. 이런 매너 없는 건 어디서 배웠어?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야.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런지 공감 능력도 떨어졌고 매사에 건성이었지. 그래도 나는 네가 내면에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해줬던 건데 장애가 있어서 싫었다고 말하면 될 거 가지고 일단 남 탓을 하는 것부터가 너는 진짜 글러먹었다. 항상 자기만 착하고 자기만 잘못 없는 줄 알지? 나는 큰맘 먹고 좋은 사람을 너한테 소개시켜줬던 건데 그런 사람 너한테 소개시켜주기로 결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넌 그런 건 고려 안 해봤지? 항상 네 생각만 하니까.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 줄 모르겠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지 왜 나한테 굳이 소개시켜준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만남을 주선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것 봐. 역시 너는 남의 좋은 의도를 그대로 못 본다니까? 그러면서 남 핑계는 엄청 하지. 너랑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게 솔직히 후회되려고 그런다. 네가 혹시 나랑 계속 친구하고 싶다면 그 오빠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예의 차려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너랑 친구 사이를 유지해야 돼? 너는 네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 나한텐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진짜 살면서 그때처럼 화가 나본 적도 드물었어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뻗쳤고 그대로 그 친구랑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미리 언질만 줬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5년이 넘도록 그 친구와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모두 퇴색된 것 같아서 허무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인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깔끔히 절교를 하는 것에 그쳤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랑 공통적으로 아는 애들한테 전부 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서 아주 안 좋게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친한 친구들 말고도 웬만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전부 다 제 얘기를 돌려놨어요. 장애인을 차별하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저버리는 희대의 못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인성 더럽고 의리 하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다 뿌려놓은 걸 몰랐기 때문에 왜 다들 제 연락을 피하는 건지 이유도 모른 채 서글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말을 알고 나서는 진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자기들끼리 제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도 오죽하면 제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제 이야기를 알지는 않을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웠죠.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워졌으며 남자를 소개받는 일은 무조건 꺼려졌어요. 저랑은 다르게 그 친구는 발이 넓은 성격이었고 대학 입학도 저보다 일찍 했기에 사회 진출도 빠를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저랑 겹치는 지인이라도 만나면 또 제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나쁘게 퍼뜨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저는 떨어야만 했어요. 엄마가 자꾸 저한테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해댔었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제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잘 될 리는 없었어요. 자꾸 집중력이 흩어졌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한 번 시작된 우울이 극한으로 치달아가고 있을 때 저의 일상을 구원해준 손길이 있었어요. 그건 우습게도 TV 속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우연히 무대를 보고 나서 빠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가수의 무대를 보러 방송국에 방청까지 가봤어요. 그 현장에서 같은 팬들을 만나서 친목도 하게 됐고요. 저한테 무대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초콜릿이나 사탕도 나눠줬고 다들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아이돌 가수 따라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성격이 굳세지는 모양이었어요. 다들 쾌활했어요. 황당하게도 저는 그렇게 점차 다시 밝아질 수 있었어요. 힘찬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저도 점차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나 봐요.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외향적인 활동을 슬슬 즐기게 된 저에게는 다시 고민이 한 가지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과연 의사를 진정으로 하고 싶으며 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을 해보았을 때 저는 의사를 하기에는 기량 미달이었습니다. 남은 관문을 모두 통과할 자신도 충분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아서 30대로 접어든 남자였고요. 만나게 된 계기는 별거 없었어요. 스타벅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의학 공부 중이었고 그 남자는 노트북을 펴놓고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 스타벅스 지점이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은 한 구석에서 모여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 남자도 딱 그곳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남자를 진작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가보니까 먼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오늘은 괜찮으시다면 제가 음료를 사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침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 놓은 금액이 꽤 돼서요. 네? 공짜라면 제가 사양을 안 하는 편인데. 그럼 그래도 될까요? 혹시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거 시켜도 돼요? 물론이죠. 초코 들어간 음료 좋아하시죠? 지켜봤는데 초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한테 멋쩍은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는 남자가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꽤 귀여워 보였습니다. 여자의 눈에 남자가 잘생기거나 멋있는 게 아니라 귀여워 보이면 게임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보인다면 그걸로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진작에 그 남자를 마음에 몰래 두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의대생인 걸 그 남자는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정말 멋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자기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오는 바람에 은근히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사무실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하게 됐고 일부러 제가 오는 요일에 맞춰서 더욱 그곳에 왔던 것이었죠. 몇 번 따로 만난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한테 크게 데인 이후로 저는 많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속쓰린 과거가 있었으므로 모든 인간관계가 조심스러웠어요. 진지하게 사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오는 통에 마음이 점차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라든지 참견쟁이 엄마 때문에 힘든 부분이나 똑부러진 언니 때문에 질투가 난다는 것 등등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줬고 위로를 잘 건네줬어요. 아, 이런 게 바로 어른이구나.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의 매력이란 바로 이렇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임을 이제 알겠어. 어느새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서로 진지한 사이는 맞았지만 미래를 약속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상황이 맞아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이 얼떨결에 이뤄진 만남이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엄마, 이쪽은 내가 말했던 여자친구야. 민희가 의사인 건 엄마도 알고 있지?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의대생이라고 얼핏 그랬던 것 같아서 그때도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아유, 의사라니 세상에 이게 웬 떡이람. 그 남자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를 의사라고 소개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직 의사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께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정정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게다가 저의 당황스러운 기색을 눈치챈 그 남자가 저에게 얼른 귓속말을 해왔거든요. 어차피 의대생인 건 맞잖아. 우리 엄만 의학 공부했으면 다 의사인 줄 아는 사람이야. 굳이 맞니 아니니 따질 필요 없어. 오빠, 그래도 나한테는 미리 귀띔을 하지. 의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당황한 참이야. 우리 엄마가 의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시나 봐. 나도 지금 처음 알았네. 그 남자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냥 그런 줄로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던 것이죠. 저희 집이 사는 동네를 들으시곤 그 어머님께서는 또다시 무척 반색을 하셨습니다. 집값이 비싼 데 산다면서 신이 나신 기색이었죠. 그때 저는 그걸 왜 칭찬 정도로 받아들였었나 모르겠네요. 그냥 홀렸었나 봐요. 원래는 이른 결혼 따위 제 인생 계획에서 없었건만 저는 그 남자와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짧은 그 남자의 부모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그 남자가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왔었거든요. 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의 어떤 말 한마디가 저를 확 잡아챘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의사 안 해도 돼. 오빠, 그게 정말이야? 나 정식 의사까지 가는 길이 너무 고돼서 솔직히 주저앉고 싶은 마음인데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의사의 꿈을 포기해도 된다고? 네가 미혼이니까 무작정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로만 생각이 돼서 그래. 나랑 결혼만 해봐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의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니까 논리가 그럴싸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이 굳이 의사가 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현재 직장에서 수입이 꽤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꿈을 찾을 때까지 저 하나 먹여 살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혹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실 한 가지는 아직 언니가 미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언니보다 더 빨리 결혼해서 멋진 결혼 생활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바로 떼를 쓰기 시작했었네요.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벌써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축구 선수들이 왜 20대 초반만 돼도 다 결혼하는 줄 알아? 안정적인 자기만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서야. 내조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나도 결혼하고 나면 더 안정적으로 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과정도 더 잘 마칠 수 있고. 제가 친했던 친구와의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너무 힘들어했다는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꾸 안정적인 환경을 찾는 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저의 손을 들어주셨죠. 결혼하면서 저의 집의 부담 금액이 너무 큰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저를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미래를 생각하면 괜찮은 출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헛똑똑이었네요. 어쩌다 보니 홀라당 결혼해서 우선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안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시어머니셨어요. 초반부터 저한테 말씀을 짜증스럽게 하시길래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사정이 있었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아이, 결혼 전에 죄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들 그런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 자기 멋대로 살려고들 하네? 결혼을 했으면 개인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혼자 편하게 살 거면 당최 왜 결혼을 하니? 안 그래?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전 이유를 잘... 오늘이 내 생일이었는데 너는 지금 해가 다 빠지고 밤이 되도록 네 시어미 생신날도 안 챙기고 있었니? 아이, 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머리통이야? 머리 좋아서 의사 자격증까지 땄으면 이렇게 중요한 날도 안 까먹고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뭐야? 지금 너 잘났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니? 시어머니 말씀 듣고 너무 황당한 점들이 많았는데 우선 저는 의사 자격증이라는 걸 딴 적이 없었답니다. 상견례 장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희 부모님한테 의사 딸이라고 운운하셔서 당혹스러웠었죠.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냥 대화를 넘기셨었지만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제가 시어머니 생신을 어떻게 아나요? 양력이면 모를까 음력이라고 하잖아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음력 생신을 알아내서 챙길 수 있었다는 건지. 어머님, 지난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 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내 입으로 말하면 체면이 깎이는데 그걸 내가 말했어야 했다고? 아유, 너도 참 생각이 짧구나.
공부머리만 좋았지 사회생활 머리는 완전 깡이겠어. 너 이거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는 이미 내 주변에다가 우리 새며느리가 내 생일 거나하게 챙겨줄 거라고 동네방네 자랑질 다 해놨는데, 아유, 생신상 사진에다가 비싼 선물까지 내가 다 지인들한테 자랑할 일만 남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해줘?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내 생일을 까먹어? 너무 화가 나셨는지 쉴 새 없이 쏘아드셔서 제가 정신이 다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인 남편도 안 챙겼는데 왜 제가 챙겼어야 했냐고 여쭤봤다가 잔소리만 추가로 들었어요. 며느리의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제가 부족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편히 살 생각이었다면 정신머리를 당장 고쳐먹으라면서 강한 훈계도 늘어놓으셨죠. 완전히 혼이 쏙 빠지는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대로 못 받아치고 멍해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 몇 번 뵙지 못하긴 했었으나 상견례 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며느리한테 마음 넓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분명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생신을 못 챙겼다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사기를 당한 기분도 살짝 들었습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건만 제가 그걸 어떻게 챙길 수 있었겠냐고요.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한테서 왜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열받아 하셨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그거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 지인분들한테 말을 다 해놔서 그럴걸. 우리 엄마가 남한테 보여주는 거 엄청 중요시하고 자랑하는 걸 원체 좋아하셔. 예전에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었다고 내가 말했지? 그때 받았던 멸시가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으신데 그래서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하시나 봐. 그리고 사실 엄마가 전에 친했던 친구분들이 자기 뒷담화 하시는 걸 들으신 적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엄청 충격이셨던 것 같더라고. 정말?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래? 나도 친구 말 때문에 공경에 처해본 적이 있어서 몰입된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집이 부동산 하나 운 좋게 터져서 가난 벗어난 집이라고, 잘 쳐봐야 졸부라고, 천박해서 속빈 강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을 낮잡아 보면서 비꼬았나 봐. 엄마는 그거 몰래 들으시고 며칠 알아 누우셨었어. 그 다음부터는 명품 따지시고 우리 형제한테도 반드시 결혼하려면 집안 수준 높은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강요하시고. 그래서 나도 네가 의대생이라서 솔깃했었던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한 집착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시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애처가인 척 연기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엄마 바보인 아들인 것처럼 시어머니의 지인들 앞에서 과하게 행동한 적이 몇 번 있었다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들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아들이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나 보네. 정말 대단하고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콧대가 엄청 높아졌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화를 몇 개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 대략 어떤 스타일의 분인지 파악이 됐어요. 밖에 나가서 당신이 주인공으로 군림하고 여왕 대접받는 걸 무척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단번에 며느리감으로 반기셨던 것도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고학력자인데다가 제가 의사라는 조건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정식 의사라고 하기엔 못했지만 남편이 사실을 정정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집안 사람들은 대체로 가방끈이 짧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대졸이라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고졸이셨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보통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건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면 제가 저의 꿈을 좇아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된다고 했고 저의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하였으므로 저는 그 말만 믿고 따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이랑 처음 만난 장소가 스타벅스 카페였는데 여기는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휴대폰 앱에다가 따로 금액을 충전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결제를 하면 그 앱 안에서 영수증이라든지 음료를 구입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어느 날 남편의 스타벅스 카드에 금액이 얼마 남았나 궁금해서 남편이 라면 끓이러 잠깐 일어난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잠금 모드로 해놓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스타벅스 결제 내역을 보니까 저희 신혼집 근처 지점에서 몇 번 사 먹었더라고요. 그것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말이죠. 남편 직장은 신혼집 근처가 아니라 차로 20분 이상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확인해 봤는데 메시지하면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퇴사 관련 안내였어요. 어라? 너 지금 내 폰 보고 있었어? 왜 남의 폰을 못 들어봐? 얼른 내놔! 왜 그렇게 깜짝 놀라? 오빠, 내가 뭐 보면 안 되는 거라도 휴대폰에 들어있나 봐? 솔직하게 말하면 뭐라고 안 할게. 오빠 혹시 일 그만뒀어? 제가 침착한 표정과 말투를 한 채 물었더니 남편은 발뺌할 엄두조차 못 내고는 금세 수긍하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퇴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업무 내용이 너무 불규칙적이고 부당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서 참다가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자기 변호를 주절주절 해대던데 저한테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곧 취업할 거라고 말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가 돼도 또 그 다음 주가 돼도 남편이 취업은커녕 면접을 보러 다니지도 않는 것 같길래 슬슬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오빠 결혼하면 나 생활비 다 쓰게 해준다더니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준 거 알지? 내가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너한테 내 월급 싹 다 갖다 바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라. 알았어. 근데 오빠, 어머님이 자꾸만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카톡 보내라고 하시는데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오빠는 안 하잖아. 자식도 안 하는데 며느리가 왜 해야 될까? 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해드려. 나는 자식이니까 평생 봐왔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고 너는 새로 들어온 식구니까 엄마가 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야. 꿈보다 해몽이 따로 없네. 어머님께서 정말 그런 의도로 나한테 안부 카톡을 시키시는 거라고? 나는 왜 이게 어머님이 나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하려는 서열 정리로 보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어머님이 나 의사라고 생각하시게 둬야 해? 어머님은 자꾸만 의사 며느리라고 말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나 이제 좀 부담스러워. 아직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는 나를 지금 의사 며느리 데려온 똑부러지고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환상을 어떻게 깨트리냐? 절대 그럴 수 없어. 밝힐 때 밝히더라도 아직은 아니야. 그냥 의사라고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의사일 배운다는 핑계로 매일 바쁜 척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자주 안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너한테 손해는 아니잖아. 그치? 남편이 구구절절 말을 해대는 게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생각하기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걸 더 깊게 파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입가경이었죠.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저는 제 돈으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따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슬슬 눈치를 줬더니 그때마다 남편이 내세운 건 당사자가 가장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도 속이 터지겠지만 당사자인 나만큼 네가 힘들겠어. 더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을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나의 고충을 네가 이해나 할 수 있겠냐고.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나를 네가 굳이 보챌 것까진 없어. 남편이 저를 가르치듯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듣는 저는 기가 막혀왔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언니들이 하나같이 결혼은 늦게 하고 혼인신고는 더 늦게 하라는 말을 왜 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체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죠. 특히나 밖에 나가서 지인들과 만남을 가지시면 저한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카톡이라도 꼭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 며느리한테 존경받는 시어머니라는 걸 너무나도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시어머니의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드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한테 지침까지 내려주시면서 당신의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폭발시킨 사건이 일어났죠. 저한테 일요일 낮에 시간 되냐고 시어머니께서 진짜 한 100번은 물어보셨을 거예요. 늦은 점심 식사하자고 그러셨거든요.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답변을 해드렸고 그 당일에 식당으로 가봤더니 엄청 큰 곳이더라고요. 식당이 2층짜리였는데 도착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더니 2층 룸으로 올라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왠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2층 룸 단체석이었습니다. 맙소사, 시어머니께서 동창 모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더 웃긴 건 이미 식사가 한창 중이었으며 거의 다 드신 분들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은 우리 며느리야.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며느리 의사라고. 어찌나 효심이 깊은지. 내가 오늘 여기서 모임 있다고 하는 소리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렀다네. 제가 마지못해 시어머니의 옆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거드름을 피우시며 저를 대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려는 것을 참고 그분들을 향해 눈짓으로 인사를 드렸네요.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저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식사 다 끝나가는데 와서 어떡하냐고 걱정스러운 투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에이, 괜찮아. 우리 의사 며느리는 그냥 나 잠깐 보러 온 거지. 여기 본격적으로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챙겨주러 온 거지? 그치? 저를 당신의 충실한 종처럼 포장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창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이 무려 의사 며느리로부터 절대적인 순종을 얻어낸 위대한 시어머니처럼 비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진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별말 안 하고 고개만 주걱거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의사 며느리면 똑똑할 텐데 정말 대단하다면서 그런 잡담들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빨리 이 자리가 피하기만을 바랐죠. 그리고 드디어 다들 일어날 때가 왔어요. 저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선 이날 일을 잊어버릴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문서를 쥐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죠. 어머님, 이거 계산대에 가져가는 건데. 이거 왜 저한테 주세요? 계산 네가 할 거지? 하여간에 시어머니 기 살려주는 데는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니깐. 시어머니께서 유쾌하다는 듯이 깔깔 웃으셨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주문서를 보니까 와, 금액이 엄청나더군요. 비싼 메뉴를 파는 집 다 왔습니다. 얼추 200만 원은 나올 금액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떡하니 맡기신 거예요. 2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아무리 단체 주문이었다고 해도요. 하지만 제가 200만 원을 결제할 재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문서를 쥔 제 손이 떨려왔던 건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저를 소개팅 건수로 농락했던 그 친구에게 겪은 수모 속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든 점에서는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였으니까요. 그런 제 기분을 모르신 시어머니께서는 동창분들과 걸음을 옮기시며 이번에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해 떠드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 당신의 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인자라며 즐겁게 자랑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10원 한 장 쥐어준 적 없었던 남편. 갑자기 제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1층에 다다른 시어머니를 앞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손에 주문서를 쥐어드렸죠.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그동안 어머님 속여서 죄송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밥값 결제는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잡담을 나누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동창분들이 전부 얼음처럼 굳어버려선 저만 쳐다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의외의 상황에 놀라 사색이 되어 계셨습니다. 네가 의사가 아니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지금까지 그럼 계속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 저는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께서 자꾸 의사라고 우기라고 하는 바람에 장단을 맞추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죄송해요. 체면,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동창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계셨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나요. 낯빛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상황 판단을 완벽히 마치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어요. 나한테 감히 사기를 쳐?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시켰다고? 그거야말로 거짓말이구나. 잘 나가는 내 아들 앞길을 네가 가로막았겠다. 가로막다니요? 본인 혼자서 고꾸라지던걸요? 어머님의 아드님, 제 남편 백수예요. 벌써 3달째 백수 생활 중인데. 모르겠죠. 왜 모르셨을까요? 당사자가 거짓말로 어머님을 속였기 때문이죠. 이제 누가 진짜 거짓말쟁인 줄 아시겠죠? 내 아들이 백수? 집에서 논다고? 제가 거기에 동조해서 본의 아니게 어머님을 속였다는 점만은 다시 한번 죄송해요. 이제 곧 고부관계가 아니라 생판 남남이 될 테니 지금 사과를 다 해두었습니다. 뭐 생판 남남...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라서요. 제가 아무리 의사가 아니라지만 어머님의 아드님 같은 사람하고 계속 살기에는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럼 모임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주저앉으신 것 같은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남편한테 바로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면서 남편이 날뛰었으나 저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 제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둔 상태였었거든요. 그걸 디밀면서 이건 사기 결혼이었다고 주장했더니 본인도 창피한 건 아는지 기세가 수그러들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집에 잘 사는 건 사실이었잖아. 지금이라도 나한테 용서를 빈다면 내가 다시 받아주마. 내 아들한테 이혼 안 당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웬 이상한 소리를 해대셨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저는 이혼 의사를 저희 부모님께 밝혔고 전말을 다 알게 되신 두 분께서 전면으로 나서주시는 바람에 무사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이란 걸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반성이 됐고 너무 창피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고 어줍지 않은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묵묵히 저를 챙겨주는 언니를 보면서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혼 후에 집거 생활을 했던 저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미래를 제가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준다면 저는 결과로 보답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짜 죽도록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잘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의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되었으며 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의사처럼 누군가의 선망을 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무척 행복해요. 과거를 통해 성장한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만 같네요.